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전에 인간을 다루고 필요한 개념을 찾아보았죠. 마찬가지로 필요한 개념을 찾아보아야 되겠죠. 개념은 규정을 통해서 생겨나죠. 육체적 관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자기로 인식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가족을 주어로 빼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은 육체적 관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자기로 인식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되죠. 정의를 내리면. 개념이 완성되는 거죠. 개념을 규정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알고자 할 때, 인식하고자 할 때 누구나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현상을 살피겠죠. 그 살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보다 분명하게 개념을 규정할 수 있겠죠. 너무 길어서도 안 되죠. 기억도 안 나고 세월이 지나면 핵심만 골라서 개념을 규정해야 돼요. 흔히 사람들은 변증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많은 철학 서적을 읽어요. 변증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적 호기심이 있는 강의들은 해결책도 있고 읽고 뭐 논리학 같은 거 있죠. 정신현상학,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도 있고 읽어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논리학 서적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변증법 핵심은 뭔가요?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인데 개념으로 접근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다시 재규정을 통해서 그래요. 보다 완전한 개념을 만드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변증법이에요. 그게 변증법이 다라는 거예요. 헤겔, 칸트,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오만 사람들, 뭐 플라톤 수십 년 연구를 했는데 개념을 통해서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보다 분명한 개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10년 공부하건 20년 공부하건 30년 공부하건 헛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직접 사물을 인식하면서 그래요. 개념 규정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게 되고 절로 변증법을 알게 되겠죠.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참되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10년, 20년 5만 책 다 읽어가면서 연구했는데 스스로 개념 규정하지 못하고 개념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헛공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증법은 어떤가요? 두 가지 두 가지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언급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이란 거는 얘기했듯이 인식을 하는 거죠. 개념을 통해서. 그래요. 변증법을 알고 능수능란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개념을 통해서 현상을 잘 이해하고 또 새로이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건데
세상을 이루어지는 존재가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다. 그때 변증법은 뭔가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구성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런 그것은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 해야 될 것은 헛공부하지 말고 개념을 통해서 현상을 한번 이해하려고 해봐라. 자꾸 연습을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개념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데, 사물을 인식하는 데에도 깊이가 있는 법이죠. 어디까지 인식할 것인가.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까지 접근을 해야 된다. 나아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좋다. 그러면 정확하게 인식이 된다. 그렇게 되겠죠. 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릇된 지식을 가지면서 그릇된 규정을 통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그래서 양적인 측면까지 접근을 해라. 어떤 개념 규정을 통해서 어떤 이는 어떤 것은 부족하고 어떤 것은 많다, 넘친다 생각해서 규정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규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상을 잘못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로자는 약자고 사업체 사장은 부자다. 사업체 사장은 또 근로자에게 막 이것저것 막 시키더라. 갑질하더라.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로자는 착한 사람들, 약자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규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실에서 보면 개선할 점이 많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적인 측면까지 접근해 보면 어떤가요? 근로자 가구 소득 710만 원이죠 월. 근로자 외 가구는 사업자 사장 가구를 얘기하는 거죠. 크든 작든. 근로자 가구는 월 평균 712만 원인데 근로자 외 가구는 5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파악해 보면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득으로만 따지면 일하면서 생기는 또 어떤 갑질 이런 건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소득만 따지면 근로자 외 가구보다 근로자 외 가구가 더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제 개념 규정하고 그래요. 견해를 전개해야지 바른 견해가 되겠죠. 늘 이랬냐? 역사적으로 보면 근로자 외 가구가 아주 좋을 때도 근로자 가구하고 비슷했어요. 조금 앞서거나 한 10% 정도. 그럼 지금 이 소득으로 본 사회구조는 어떤가요?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로자 외 가구는 사업자 사장들은 자기 재산을 투입하잖아요. 소득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득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근로자는 어떤가요? 근로자 외 가구가 많아져야지, 또 근로자 외 가구가 잘 돼야지 또 고용할 거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적인 측면까지 가라. 막연하게 규정하고 막연하게 파악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렇게 하면. 그래요.
음, 일도 뭐 개인적인 일, 가족 일 이렇게 규정 한번 지어보고 또 어떤 이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또 접근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인식해보고 또 자기만의 규정을 해보고 개념을 만들어보고 부양가족일, 순수가족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봤죠. 그래요. 가족 소비율 감소의 법칙을 만들어서 또 규정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이번 시간부터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을 소비해야 한다. 소득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죠. 그러한 대상에는 식량이나 주택, 의복 등과 같이 대가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공기, 햇빛, 지구 등과 같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대상도 있다. 그렇죠. 많은 것을 소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공기도 소비하고 있죠. 근데 공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은 잘 못하죠. 햇빛도 소비하고 있죠. 그 소비하는 대상에는 공짜로 주어지는 대가가 소비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소비 대상이 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통상 소득이라고 하면 무엇이 될까요? 공짜로 주어지는 대상을 얻었다 해서 소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이러한 대상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숨을 들이쉬거나 햇빛을 쬐어 공기나 햇빛을 얻었다고 하여 소득이 생겼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통상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얻었을 때 소득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래요.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얻었을 때 소득이 생겼다고 말하죠. 어떤 방식으로 얻었든 간에 그 대가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소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니 소득의 형태를 우선 살펴보자. 소득의 제1형태 생산물. 요즘엔 뭔가요? 화폐를 얻으면 소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소득이란 거는 최근에 생긴 것인가? 화폐가 널리 유통된 거는 최근이니까 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한반도에서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쌀로 교환했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는 소득이 없었냐? 고대에는 소득이 없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차근차근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득의 제1형태 생산물.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일로 나타나는 활동이다. 식량을 직접 생산해야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사람은 사냥을 하거나 농사지어 식량을 얻는다. 즉 사냥이나 농사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식량을 얻을 수 없으니 식량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식량은 소득이 된다. 그래요. 일을 통해서 얻는 것, 그것이 소득이 되겠죠. 생산물이 대표적이죠. 그래요. 현 시대 사람들은 화폐를 얻으면 소득을 얻었다 이러지만 고대에도 소득이 있었죠. 농사 지어서 쌀을 수확한다. 소득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구걸이나 협박으로 식량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얻어 소비하건 간에 식량은 이를 통해 생겼으니 식량을 얻은 이는 소득을 얻은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이나 의복과 같은 생산물들도 이와 같다. 주택, 의복도 마찬가지죠. 그냥 주어지지 않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기 위해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택이나 의복을 만드는 일. 소득을 얻는 일은 인간만 하는 것은 아니며 생물이라면 어떤 류의 생물이건 소득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한다. 인간에게만 소비 대상이 절로 주어지는 거 아니죠. 식량을 구하려면 짐승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죠. 식량을 얻는 과정에서 다른 짐승의 식량이 되기도 하잖아요. 필사적으로 일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 마찬가지다. 그래요. 식량이나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 생물들 역시 필사적으로 일하는데 인간과 차이점이 있다면 방식과 위험의 정도가 다를 따릅니다. 지금 인간이 식량이나 기타 필요한 것을 얻는 방식과 짐승이 얻는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죠. 방식에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위험의 정도에도 어떤가요? 인간은 훨씬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인간의 문명이 아주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도 있잖아요. 문명을 거부하는 이도 있고 어르신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문명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다. 자연을 파괴한다. 그럼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사는 게 낫겠냐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겠죠. 현 시대에서 소득을 얻는 방식이나 위험의 정도에 있어서 인간은 짐승과 완전히 다르지만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다. 처음부터 인간과 짐승은 구별됐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 역시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 식량을 구했고 동굴에서 살았으니 소득을 얻는 방식이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짐승이 사냥이나 채집으로 주로 식량을 구하죠. 또 동굴에서 사는 짐승들이 있죠. 인간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이겠죠. 유적이 발견되죠. 1868년에 발견된 알타미라 동굴은 2만 년 전 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잘 보여준다. 동굴에는 들소, 사슴, 멧돼지 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동굴에서 살면서 들소나 사슴, 멧돼지를 사냥하며 식량을 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동굴에 왜 들소, 사슴, 멧돼지 그림이 있겠냐는 거예요. 동굴에서 살면서 그림 그려놨겠죠. 자기들이 사냥하는 생물들을 그려놓은 거죠. 동굴에 살면서 사냥을 통해 식량을 구하는 짐승 역시 많으니 인간의 삶의 방식 역시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죠. 이때만 하더라도 약간 차이는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구를 사용했으니까. 도구도 처음부터 사용한 것은 아니니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인간의 삶의 방식은 짐승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일치한다.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인간의 삶의 방식은 그럼 어떤가요? 그 짐승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또 어느 시점에 또 도구를 사용했겠죠. 인간이 아주 오래 전이겠지만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삶에 익숙하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일이 당연하고 편하게 느껴지며 도구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도 굉장히 길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산 기간도. 지금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런 측면에서 상당 기간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았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도구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실제로 도구를 사용하여 성과를 냈을 것이다. 또한 도구와 도구 사용법이 어떤 식으로든 주변 사람들이 전파됨으로써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고 도구를 개량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몇몇쯤 모여 살았을 테니까 뭐 많은 인구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도구를 사용해서 효과를 보면 다 사용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뭐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도구를 사용했다고 하여 소득을 얻는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죠.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해서 큰 혁명인 건 사실이지만 그전에는 도구를 사용 안 했을 테니까 뭐 짐승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렇다 해서 근본적인 삶의 방식은 바뀐 게 아니죠. 뭐 자급자족하고 사냥이나 채집 여전히 하고 그래요. 대신 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죠. 또한 안전해지죠. 사냥할 때 도구 없이 사냥하는 것과 칼이나 창을 들고 사냥하는 건 다르잖아요. 가족 단위가 몇 개의 가족 단위가 모여 형성된 시족 단위가 소비 대상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나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 식량을 구해야 하는 사정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렇죠.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사실과 사냥 채집을 통해 대부분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삶은 식량을 구하는 삶의 방식은 바뀐 게 없다 이 말이죠. 짐승의 삶의 방식과 큰 차이는 없지만 도구를 사용하고 도구를 개량함으로써 인간은 생태계의 최상의 포식자가 되었다. 그렇죠. 위험에서 상당히 줄어들게 됐죠. 도구가 없는 인간은 어떤가요? 들소 사슴 멧돼지를 쉽게 육체적으로 1대1로 붙어서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기를 사용하면 달라지는 거죠. 즉 도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생산물로 나타나는 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안전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일정한 장소에서 위험을 제거하고 식량을 구하는 일이 야생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보다 안전하고 쉽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데 위험 요소를 모조리 제거하고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야생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보다 쉽죠. 안전하죠. 안전하고 쉽죠. 야생은 위험하죠. 아무리 그래요.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또 짐승들이 습격을 당해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고 또 떨어질 수 있고 뒤져서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즉 일정 장소에 농사짓고 목축하는 일이 사냥이나 채집하는 일보다 안전하고 쉽다. 그렇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한 토지에서 소득을 얻는 게 안전하고 쉽죠. 또한 농사짓고 목축한다고 하여 사냥이나 채집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즉 한 가지 방식으로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 가지 방식으로 생산물을 충분히 얻을 수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보충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죠. 농사 짓던 시절에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사냥이나 채집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죠. 수확물이 부족하면 그리고 산에 가서 뭐 사냥도 하고 뭐 그래 필요한 것은 없죠. 채집도 하고 그 산나물도 그래서 산나물을 또 얻잖아요. 채집해서 그런 흔적은 농사 짓던 시절에도 예전에 있었다. 한 가지 방식보다는 두 가지 방식이 생겼으니까 소득을 얻기 더 쉬워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